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냈을까요?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하기에는 정말 파란 나라를 기록한 국내 증시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엄청 폭락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간 지루한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시장이 당연히 재미없었던 이유는 하락 종목이 코스피는 580개, 코스닥은 1200개, 합쳐서 1780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약 670개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이 적고 하락 종목이 많다 보니까, 또 그에 반해서 종합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강세에 보인 거 보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수급을 좀 많이 빨아먹었네? 막 이런 것도 체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괜찮았구나.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포트폴리오 있다면 그래도 계좌 방어가 됐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제약 바이오도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안 가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 때 제가 강조드린 섹터가 있죠. 바로 보톡스 필러, 그리고 의료 미용 기기주.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보톡스 필러나 의료 미용 기기주들이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뭐 엄청난 강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계좌를 방어해줄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다. 얘네가 포함된 섹터가 바로 제약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보톡스 필러와 의료 미용기 기주가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쿨 딱 뜯어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3,5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엄청나게 매수를 보인 건 아닌데 그래도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코스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여태까지는 코스피를 열심히 외국인이 모았는데 지금 코스피도 때때로 잘 모아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꼭 챙기는 게 바로 코스닥을 바스켓 매매하고 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있는 주식들을 아마도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가 들어가면서 매집이 정확하게 대놓고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만 보더라도 어제 시장이 나름 괜찮았잖아요. 그냥 뭐 강보합 정도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뭐 엄청 나쁘다 뭐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특히나 파생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 2분기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2분기 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내마녀가 뛰는 날, 그런 날들이 2분기의 마감일입니다. 파생시장에서는 미리미리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파생시장으로는 3분기인데 지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시장이 나름대로 눌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량이 4천억, 그리고 종가에는 한 2천억 부근 정도? 예전에 2분기를 한번 회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2분기에는 시장이 빠질 때는 외국인이 막 1.5조, 2조, 그리고 못해도 막 8천억 이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었거든요. 선물 옵션에서. 그런데 지금 3분기에 들어서 이번 주에 동향이 바뀐 게, 올라갈 때 오히려 1.5조, 2조, 8천억씩 매수가 들어오고요. 오늘 같이 조정이나 눌림세가 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선물 매도로 시장을 찍어 누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2분기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박스에 가둬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3분기는 이거는 가는 길의 조정이다. 그래서 3분기를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실적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이 되고 있어서 뭐 잠깐 눌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또한 코스피가 기준이 되는 거고, 코스닥은 조금 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왜 못 가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이유를 찾아보기로 하고, 또 풋포지션을 여태 몇 날 며칠을 매도치다가 오늘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해지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지금은 풋포지션을 뭐 매도한다고 해서 하단으로 빠질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하단에 빠지는 것들을 풋 매도로 묶어놨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외국인도 손실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풋 매도를 많이 깔아놔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종합지수의 하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올라가다가 눌려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판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 뭐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생시장을 직접 투자할 건 아니니까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애플과 함께 쉬는 흐름을 보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총 1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준 상태고,
AI 반도체주들이 반락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AMD나 메타 이런 종목들은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포드,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통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이것도 다 유가가 이제 81부까지 다시 튀어오르면서 유가에 기인하는 그런 전통주들의 강세가 좀 보여줬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시 비호적으로 나오면서 증시를 압박했다. 그리고 이런 어떠한 미국 시장의 흐름보다는 지금은 우리 시장이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빠지고 오른다고 오르고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조금 갈라졌다. 어느 정도 이거를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든 뭐 하든 못 갑니다. 미국이 빠지면 일단 빠져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런 게 판단이죠. 그러니까 매우 불리한 수급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거는 환율이다. 그래서 환율이 1390원까지 넘어간데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1388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만약에 1400원 넘어가면은 성장주들은 갈 구조가 안 나와요. 일단 성장주들은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만약에 1400원 넘어가면 야 이거 한번 리스크 관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환율이 1400원이 안 넘어가는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지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9,100만원대로 내려앉아서 얘가 뭔가 시그널 주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눌리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떠한 위축 이런 것들로 위험자산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었겠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래도 4.2%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주가 조금 더 숨통이 열려 있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국채 수익률까지 튀어버리면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부러진다,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리스크 관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와 애플의 승고르기로 코스피가 10월 갈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힘쓰기 힘들었겠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에 다른 업종의 수급이 들어가냐?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약세해봤던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락 종목이 1200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도 재밌는 흐름은 아니었고, 코스피의 자금도 딱히 코스닥이 넘어왔다? 그런 흐름 보기도 어려웠다. 지금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놨다가 증시가 진짜 출발하면 그때 펌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 들었잖아요. 24년 1월 2일과 현재 24년 뭐 6월 18일이라고 칩시다. 이때가 종합지수 위치가 비슷비슷하다. 근데 내 계좌가 늘었으면 고수다. 그래서 내 계좌가 24년 연초보다 늘어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 내 계좌가 복리효과로 더 펌핑이 빵빵빵빵 하고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정리해 봐 드렸고요. 지금도 종합지수는 연봉상 하락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불을 뿜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음봉이에요.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 어쨌든 6월 말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이제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집스럽게 내가 세팅한 종목을 버텨볼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하게 지금 트렌디한 종목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거는 다 투자자의 판단과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의 이유, 그리고 지금 매도한다면 매도의 근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이거를 투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도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 지금 5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야 이거 지금 먼저 챙겨야 되나? 근데 이 챙겨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올라서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밸류가 산정을 해봤더니 야 조금 비싼 것 같아, 이러면 매도가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지금 밸류가 아직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건 뭐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똑같아요. 종목이 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야 이거 계속 빠지니까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매도, 지금이라도가 붙는 거죠. 이제 지금이라도. 근데 실상 여기서 샀을 때 매수의 이유와 여기서 샀을 때 매도의 이유를 보면은 기업의 가치는 똑같아요. 내가 10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일 때 내가 보았던 이 기업과 8만원일 때 지금 보는 기업은 바뀐 건 주가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기다려 보는 겁니다. 왜? 시장이 그지 같잖아요. 시장에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인위적으로 수급 요인으로 누르고 돈의 힘으로 눌러도 결국에 본질적인 자기 가치가 있고 성장을 하는 사업 속에 있다면 주가는
그 성장세를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막 퍼가 3배, 4배 막 이래요. 근데 이 성장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장 산업에 있는 뭐 반도체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사이클을 좀 타겠죠. 그리고 뭐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최근에 화장품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야 우린 실적 보고 갈란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쿵해도 올라가고 시장 때문에 쿵해도 올라가고 이렇게 실적을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투자의 관점을 내가 과연 투기라고 있는가 투자라고 있는가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주말 내에.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야 이거 진짜 금투세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펀드런에 대한 공포가 우리 시장에 진짜 도래하고 있는 건가? 이것 때문에 못 가나? 이제 시장이 못 가는 건 자꾸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는 빠르면은 9월 중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진척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청원에서도 5만 명을 채우면서 금투세 폐지를 진행하고 있고 뭐 자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투세 물리면 투자가 떠날까? 이런 멍청한 질문들이 나오니까는 증시가 못 가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면 투자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멍청한 질문인 거지. 지금 금투세 물리면은 못 살아남아요. 이거 그냥 일반 개인들도 세금 막 뚜까 맞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좌가 사살사살살 녹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플러스 10% 내서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10% 받고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내 자금은 일단 이 110만 원에서 수령액이 10%에 대한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럼 대충 한 107만 원이거든요. 그럼 107만 원에서 똑같이 나는 매수를 했는데 10%로 손절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97만 원이 돼요. 대충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라? 10% 수익 보고 10% 마이너스 먹었는데 왜 내 돈은 100만 원이 아니라 97만 원이 되지?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고집을 피고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계좌 관리도 하나로 써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들, 뭐 세무사도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제대로 해두던지 아니면 이걸 인식을 확실하게 조금 시켜주던지 아니면은 뭐 예비 시행이라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 증시 폭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세금 22% 펀드들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 지금 시행 여부 여전히 알 수 없는 금투세 내년에 도입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꼭 우리나라는 임박해서 뭔가 결정하려고 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막 12월까지 버티고 하니까 증시가 기어이 부러지고 나서나 이걸 개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식이면은 결국에 금투세로 인한 시장 눌림이 나오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개인들 다 터지고 나서야 뭔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 시장 부러지면 이거 금투세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금투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뭐 할 거면 빨리 한다고 하던가. 그래서 마실 거 맞고 빠르게 우리 갈 길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할까 말까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못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냥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거랑 별개로 외국인 들어온 거 보면은 금투세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수급 요인인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스마트머니 선택이 안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은.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로 부담스럽죠. 환율도 부담스러운 구간. 그런데 미국 증시는 짱짱해요. 미선물도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미국 증시 어제 조금 쉬었으니까 우리 증시 그냥 맞아라 이런 상태고 대만은 뭐 짱짱하죠. 그리고 니케이도 별로 안 빠졌어요. 미국 빠지던 뭐하던 야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심지어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얻어맞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 나라의 K 증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매크로만 봐도 굉장히 암담한 상태고 신용 잔고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패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탁금은 안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상태면은 아마 신용 잔고가 앞으로 한 6천억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천억이거든요. 20.2조인데 이게 20.8조가 간다. 그럼 제가 세력이면 요 언저리에서는 한 번쯤 야 니네 신용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내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려오는 게 그거 한번 털이하려고 내려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이렇게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요거가 지금은 신용이 버티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여기까지 한 820포인트까지 밀어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신용 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추세의 하단인
800포인트를 살짝 깨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790포인트. 여기까지 밀면 신용은 확실하게 털립니다. 앞으로 한 7% 정도 남았는데 마침 미국 증시도 살짝 지금 실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가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형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스마트머니의 생각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 이상할 게 없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뭐 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 마음 먹고 스마트머니가 이거 내려쳐버린다? 못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거 내려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202선이라서 지지는 받았는데 여기까지 한 794까지만 내려쳐도 한 6, 7%예요. 근데 이거 6, 7% 내려친 거 어려울까요? 한 3일 정도 그냥 악재 같은 거 하나 엮어가지고 그냥 땅 내려치면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럼 신용 다 죽어요, 진짜로. 그리고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생각 해놓으셔야 된다. 물론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진짜 설마 200일선까지 올까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돌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6월 3주차까지는 좀 버텼으면 좋겠다, 종합 증시적으로. 그리고 6월 말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 3분기엔 그래서 얼마 벌 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증시는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만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5월 말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6월 초에 강했어요. 6월 초에 강했는데 이것도 다 미국 효과, 미국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2, 3주 차이는 여간 매가리를 잃어가는 국내 증시였죠. 이벤트도 소화 못하고. 그에 반해서 미국 증시는 6월 내내 그냥 뽑아내고 있습니다. 와, 6월 내내 뽑아내고 있는데 미 증시도 보면은 이게 추세의 하단을 한번 공략하러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격도가 벌어질 때마다 한 번씩 터치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를 이렇게 내려칠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8% 빠지면은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추세의 하단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 증시가 마냥 버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예요. 지그덕 올라와도 제가 이거는 눌릴 거라 그랬죠. 근데 죽는다? 아니다. 그냥 시간을 끌 거다. 앞으로 한두 달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한 대로 가고 있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스권 상당히 돌파는 해놨는데 이것도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HLB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라 가지고 HLB가 빠질 때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렇다면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삼천당제 같은 경우가 그런 좌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2, 3일 정도 또 쉬고 있어요, 숨고르기. 근데 뭐 부러졌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든 상태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박스권, 그래서 갭등 거를 깨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5일선 지지 받았거든요. 과연 다음 주에 이렇게 버텼다가 올라갈지. 제가 보는 거는 한번 빠졌다가 하루 정도, 진짜 딱 하루 개파락 딱 빠졌다가, 아니면 뭐 화요일날, 월요일날 붙이고 화요일날 빠지거나, 빠졌다가 바로 또 개파락 떠가지고 땅땅땅 쳐서 이 고가갱신 정도는 하고 밀리는 그림. 이거 왜 밀릴까? 7월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7월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6월 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벌써 3주차가 지났는데 제가 6월의 경제 데이터들을 한번 쭉 지켜봤더니 이거 7월 달에 발표할 경제 데이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제가 6월 달에는 이런 말 했어요. 5월 달에 데이터를 발표할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6월에 발표할 5월의 데이터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7월에 발표할 6월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 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월에는 60%가 넘어가는데 요거 한 50%로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또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표하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장 흐름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까지 한번 지지받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된다. 뭐 요 정도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상상이니까요. 그냥 상상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 맞았는데 반등 시도했지만 여간 힘을 못 쓰고 끝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다가 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힘을 조금 쓰긴 한 정도. 코스닥 전반적으로 눌렸다가 이게 2차전지 아침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후까지는 반등을 못했고 2차전지는 질질 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개별주들이 조금 힘을 써주면서 힘을 받은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 몇 개 둘러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랑 똑같아요. 미국도 엔비디아가 미쳐서 가잖아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하이닉스가 미쳐가지고 올라가니까 지금 벌써 시총이 170조예요. 예전에 58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의 숯골 다 빨아먹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최근에 다시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면 우리 베타즈분들한테 요날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 들었냐, 이번에 노랑보라 시그널 떴었죠. 이 앞전에 요거 한 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해서 고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는 전 역사상 신고가 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상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 드린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삼성전자를 너무 무겁고 종합지수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안 하긴 한데, 삼성전자 개별의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역사상 신고가 이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신 개인 투자들이 계시면은 이것도 한번 그냥 끝까지 가져가 볼만 하다, 뭐 요 정도 얘기는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역사상 신고가 갈 정도면은 반도체 종목들은 날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쭉쭉 밀리고 있는데,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던가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거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가, 하나 머티 같은 경우만 이제 리포트 발로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사실은 올라간 게 없거든요. 삼성전자에 비교하면은 딱히 올라간 폭이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아마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원익 IPS 이런 친구들도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최근에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삼성전자 살 거면 차라리 원익 IPS 뭐 이런 거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HBM 빨로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굳이 뭐 나는 HBM으로 삼성전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HPSP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얘도 ST랑 어쩌고저쩌고 말은 맞는데, 그래도 HPSP가 수소과학 원일링에서는 HBM 관련해서 어쨌든 탑픽에 있다, 한미 반도체랑 같이.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전광판까지도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광판에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진짜로 파란 나라죠. 진짜 파란 나라고, 로봇은 역시나 힘들다. 근데 이게 문제가, 로봇이 단순히 올랐다가 이 상태로 있을 때는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횡보만 해도 언젠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저점을 깨버리면은 이제 이 고인 물량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뭔가 특급 모멘텀이 붙어야 돼요. 특급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테마성으로 쉽지 않다. 지금의 AI 키워드는요, 예전에는 뭐 로봇, 진짜 AI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쏠림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AI는 전력, 그리고 HBM,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지금 로봇, AI, 메타버스에 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성인데,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한 3-4번 정도 하고 나서야 유동성이 생겼을 때, 게임 엔터주가 갈 때, 그때 로봇, 챗 GPT, AI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이 아마 신재생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원전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런 쪽은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고, 오늘 제약 업종이 강세에 보인 거는 역시 메디톡스, 휴재 다 제약 업종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휴메딕스, 덴티움. 그래서 제가 시장이 흐지부지 횡보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횡보할 때를 위해서 보톡스, 의료명기기 이런 종목들 하고 있어야 된다. 내 포트폴리오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지 소외감을 덜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원래 아침에는 약세에 보였다가 뭐 제약이고 2차전지고 다 약세에 보니까 얘네가 후반부에 올랐거든요. 원래는 아침에 올랐다가 폭탄 돌리기 하고 그 다음 빠졌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뭐야, 이상한데? 안 되겠다, 지금 화장품이나 하겠다 하면서 화장품에 수급이 쏠린 정도. 그래서 화장품주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냥 개인 투자자들끼리 어떤 자그마한 덩이가 돼서, 우리 이거 사자 우르르, 저거 사자 우르르, 산다 하면서 폭탄 돌리다가 어디 한 군데 물리고, 요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이상으로는 엄청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네가 밸류가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밸류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 관련주로 편입이 됐을 때는 PER을 막 20배 30배 이렇게 줬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PER 이렇게 못 줍니다. 화장품 관련주 옛날에 작살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12배에서 한 14배 정도 이상 가면은 이건 조금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미래 컨센서스를 어디까지 땡길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그리고 오물 투척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그런 거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빅테기 또 한번 튀는 모습 보였고, 아침에 유가가 튀니까 조선주가 강세 보였는데, 역시나 조선주도 조금은 시간을 끄는 모습이고요. 영일만 테마주에서 움직임 보였는데, 포스코인터가 직접 동해 가스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겠다, 이런 걸로 10%까지 올랐다가 눌렸고, 얘도 일단 수급이 한번 쉬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2시에 있던 정부 발표에서 GS 에너지가 참여한다 라고 하면서 상한가 직행했죠. 다른 테마주도 안 생긴다고 하는 게 이런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GS 글로벌이 움직이면은 다른 종목들도 원래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테마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게, 테마주도 힘이 없다 표현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 놈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런 친구들이라도 움직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일만 테마주도 지금 진짜로 뭔가 수혜가 있는 놈들에게만 수급이 쏠리는 정도다. 그리고 전력 관련주가 오늘 하루 종일 흔들게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힘쓴 정도. 그리고 최근에 K푸드 관련해서 음식료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하루 그냥 반등 정도입니다. 이거 추세적으로 막 엄청 날아간다 뭐한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진짜 날아간다 뭐한다면 그거는 삼양식품만큼은 조금 고밸류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능성이라는 게 열리는 거거든요. 원래 음식료주라고 하면은 보통 고퍼를 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잖아요. 마치 예전에 우리 허니버터칩 같이. 근데 글로벌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실적의 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요. 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거는 밸류업입니다. 그야말로 PER을 뭐 한 5배, 6배 봤던 게 이제는 15배 이렇게까지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밸류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주가가 2배, 3배 가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2차전지도 아침에는 깜짝깜짝 거렸어요. 뭐 셀이라든가 포스코페트엠도 양전까지도 펴봤거든요. 에코프로랑. 그런데 결국에는 이 주도 업종들, 2차전지 내 주도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뭐 별로 힘쓴 그런 모습이 없었다. 특히나 장비주 기준이 되는 PNT까지도 힘을 잃은 상태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혼자 열심히 버텼습니다. 어제는 리가캡, 그제는 삼천당, 오늘은 알테오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이오의 문지기 역할을 나름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보로노이도 오늘 강세 보였고, 나름대로 지노믹트리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D&D 파마테 펩트론, 비만당뇨학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모멘텀 조금 받을 수 있는데 끝나고 봐야겠죠. 면역세포 치료 쪽에서 녹십자 웰빙스, 태고사이언스 뭐 이런 거 조금 엮여서 움직였고, 딱히 뭐 엄청 강세 보인 건 없고 그냥 뭐 쉬어가는 흐름 정도였다 오늘 제약 바이오는. 그리고 에이플리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가 간 다음에 갭상승했지만 이 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한번 찍혀 누르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시세의 흐름은 뭐 제가 어쩌다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또 18만원을 깼어요. 야, 이게 진짜 17만 7천원까지 빠질 정도인가 라고 생각은 들기도 한데,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게 셀트리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죽어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 비율이 셀트리온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밸류 계산을 할 때도, 또 증권사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거 밸류 산정할 때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를 기준으로 삼아서 밸류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PER을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45배에서 60배 사이를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관련주는 55배 정도 먹여요. 그러면은 대충 26만원에서 27만원 목표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프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32만원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였는데, 결국엔 셀트리온이 못 가는 게 셀트리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업종의 문제다. 뭐 삼바도 못 가고 있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비교할 게 아니고 SK 바이오팜도 못 가고 있고요. 유한양행, 부강약품, 뭐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ST 다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대형 헬스케어 쪽은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쪽으로 뭐 알테오젠, 그리고 얼마 전에 HLB 움직였고, 뭐 이런 소수의 바이오가 움직여서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뭐 차바이오 이런 식으로도 못 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헬스케어나 바이오도 아직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다. 다만 순환매가 도는 건 맞습니다. 삼천당작이 따다닥 쳐주고, 그 다음에 리가킴이 또 그 다음에 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시 또 알테오젠이 쳤거든요. 물론 알테오젠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어제는 또 에이프릴이 한번 움직여줬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도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지금은 정말로 잘 골라야 된다. 갈로. 제가 요거는 키워드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오에서 대박이 나려면은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제가 있냐. 이게 뭐냐면 진짜 바이오 기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있냐, 얘네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진짜 좋냐,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진짜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가 근거되어 있냐. 그냥 단순히 차트가 어쩌고 얘가 플랫폼이다, 아니면 얘가 뭐 항암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이 싸야 됩니다. 가격이 싼단 말은 주가가 싸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미 올라가면 거기서 탈락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자금 문제가 없어야 돼요. 기업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맞춰진 기업이 그다지 없어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알테오젠이나 뭐 삼성전자, 리가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 있습니다. 뭐 ADC하고 SC형 변환 기술이 있고 삼성당 제약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이런 큰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도 있습니다 다. 근데 문제는 싸지가 않아요. 바이오는 바이오스러워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 바이오스럽다는 얘기는 얘네가 새로운 무언가 프레시한 신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신선함이 근거가 돼서 기술의 부각 그런 것들로 인한 상승 한 300%에서 400%요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이오인데 지금 뭐 알테오젠도 초장기로 보면은 뭐 50조 60조 갈 수 있겠죠. 삼성당도 마찬가지고 리가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10년만 년 갖고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주주들 지금 2012년부터 투자한 13년 14년차 주주들 많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알테오젠, 리가킨, 삼성당.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간을 정해두고 짧으면은 뭐 3개월 6개월 또 조금 길게 보면 1년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 신선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로 메리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있어요. 근데 싸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죠. 왜? 업사이드 열릴 재료가 뻔하니까. 얘도 따지면 굳이 실제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또 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에클론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에클론 제가 보기엔 데이터 좋습니다. 기대감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쌉니까? 쌉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올릭스 같은 종목 있습니다. 이거 올릭스 주주분들 저한테 질문 가끔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욕하긴 좀 미안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죠. 올릭스 나름대로 돈은 조금 있어요. 지금은 현재 상태는 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오케이. 그리고 싸다? 쌉니다. 올릭스 지금 뭐 주가 뭐 날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있냐? 실제가 없어요. 결국에는 주둥이로만 나불나불거리는 거예요. 뭐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전혀 기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가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네 번째 조건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대주주 마인드 대표 마인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꺾이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간혹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엄청 많은 경우는 아니라 가지고 바이오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BA 바이오가 여태까지 삼천단 바이오 움직이고 알테오젠 움직이고 리가키 움직이고 막 이렇게 강세 보이는 가운데 얘 혼자 조금 하방 압력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와 버렸어요.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어쨌든 200일선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AB 바이오의 대표님이 이상훈 대표님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이 항상 입에 닳도록 얘기했던 게 우리는 바이오 기업으로서 자금 조달이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시비도 안 하고요. 유상증자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의 모토를 깨고 ABA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비라던가 유상증자 어떠한 자금 조달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팩트는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찌라실 수도 있고 어떠한 팩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문점이 가지는 거는 이 대표님의 마인드가 갑자기 바뀌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가지고 이런 계약금이나 아니면 내년 되면 또 마일스톤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마일스톤까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쓰는 데도 많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님의 마인드가 자금 조달을 최대한 안 하겠다는 마인드거든요. 풍문? 이런 것들로 인한 주가 눌림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 뚜껑은 까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물량을 엄청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뭔가 확인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뭐 팩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라서. 그리고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살짝 반등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애초에 얘기 드린 게 요거 올린 거 자체가 이제 아마 팔아먹기 위해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 엄청나게 시세 보인다?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AI 헬스케어 이쪽 특히 진단 쪽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올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차익하고 나왔는데 오늘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에피타이저가 끝났고 메인 DC의 시간입니다. 메인 메뉴가 이제 어떻게 나오나 봐야 돼요. 그래서 지노믹트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런 소형 AI 관련된 종목들 아직은 트렌드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예전부터 특히 조심하자고 한 신테카 바이오, 코어라인 소프트,
항상 얘기했습니다. 진짜 많이 얘기 들었어요. 특히나 코어라인 서포트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각별히 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찝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피플바이오, 올릭스 이런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오플로우도 요즘에 뭐 가처분 신청 받으면서 올라간다 뭐 한다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시총은 조금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개별주의 그냥 차트 산책적인 부분도 간략하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 드려볼게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나중에 2차전지 얘기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업종마다 시그널을 준 종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HLB, 셀트리온, 알테오젠, 시노펙스 그리고 삼천전자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야 얘네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시장이 기척했구나, 얘네가 다 빨간색이면 오늘 바이오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페트엠,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 요런 쪽으로 움직이면은 아 오늘 2차전지인가 보다. 그걸 거기다 뭐 PNT 정도 장비주 이렇게 전국공정 요렇게 다 빨간색을 켜고 있다. 그럼 오늘 2차전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침에 오른다고 해서 유혹당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종적인 얘기까지 한번 쭉 들어보면서 다음 주에는 뭐 시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장이 뭐 미국이 올라가네 마네 경제 지표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지금의 박스권 장세에서 하락 종목이 아무리 많아도 내 종목이 그 소수의 올라가는 종목에 최대한 많이 꾸겨서 속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최대한 커버를 쳐주면서 내 계좌가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덩이를 키워놔서 시장이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올라갈 땐 시장 쉬워지니까 그 쉬워지는 시장 전에 지금 조금만 고생한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좋은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